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연력학 제0법칙과 온도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대응을 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연력 온도라고 하는 이 개념은 바로 연력학 제0법칙 때문에 우리가 정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온도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온도는 원래 주어진 물체와 주위가 열을 교환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바로 연력학적인 물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연력학적인 평형을 다루게 될 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열적 평형이었는데, 이 열적 평형을 나타내기 위해서 도입된 개념이 바로 온도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이, 온도에 해당하는 이 값들은 20도시다 라고 하는 이것들은 절대적인 값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시이기 때문에 물의 어느 점과 끓는 점을 구분해서 백등분했을 때의 온도 스케일로서 20칸에 해당하는 것의 온도를 우리가 20이라고 저기 나타낸 바로 상대적인 값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여기서 중요한 거, 온도는 열적 평형을 나타내기 위해서 도입된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입된 개념이다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제부터 설명을 하게 될 텐데요. 연력학 제0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열적 평형 관계를 정립한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개 A, 개 B, 개 C가 있다라고 합시다. 이때 바로 A에 해당하는 압력은 바로 PA가 되겠고요. 이때 B에 해당하는 압력은 PB, C에 해당하는 압력은 당연히 PC가 되겠죠. 바로 이랬을 때 이 세 개에 해당하는 압력은 서로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개 A, B, C의 부피 또한 VA, VB, VC라고 했을 때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Q라고 하는 것은 A하고 B가 딱 압력과 부피가 서로 다른데, 얘를 딱 붙여놨을 때 A와 B가 열적 평형 상태에 있습니다. 즉 Q라고 하는 실제 열이라고 하는 것이 이동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하고요. 또한 A하고 C를 붙였을 때도 또 열이라고 하는 것이 이동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B하고 C도 또한 열적 이동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관찰했다는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두 개 사이에, 두 물질 사이에 열의 이동을 유발하는 것은 바로 압력도 아니고요, 부피도 아니고 온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다는 뜻입니다. 즉 주어진 물체가 주위와 열적으로 평형에 있는지 또는 열을 교환하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온도 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적 평형과 바로 그것은 온도가 서로 같으냐 다르냐, 이것을 얘기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 사이에 온도 차이가 나게 되면 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흐르게 되어져 있고요. 두 개 사이에 온도가 같다면 열이라고 하는 것은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연력학 제1법칙과 바로 내부 에너지에 대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해하셨듯이 제1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개념이 바로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내부 에너지를 설명하기 전에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온도를 가진 물체가 접촉했을 때 바로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 그게 바로 열이 되겠고요. 이 열은 그 이동에 대한 것이 열이고, 그 개 내로 들어와서 물체에 저장될 때는 어떤 형태로 저장이 되냐면 바로 내부 에너지의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자, 이 설명 때문에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열이라는 설명을 이곳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자, 열이라고 하는 것은 저장의 대상이 아니라 에너지의 이동 형태로 정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물체에 전달된 에너지가 저장이 될 때는 내부 에너지라는 형태로 저장이 된다.
이것을 바로 증명한 실험이 바로 줄의 실험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이 분자들이 가진 에너지는 크게 세 가지로 분자들이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 즉 병진, 회전, 진동을 얘기하겠고요. 분자들의 상호작용하는 분자간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또한 화학 결합 에너지,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에너지를 우리가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부 에너지는 어떤 그 값이 불변의 값으로 딱 측정될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준을 어느 값으로 인위적으로 설정해 준 다음에 상대적인 값에 대한 변화량만을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는 물질의 고유 물성이 됩니다. 자, 어떤 상태 변수, 즉 온도나 압력에서 물질들마다 갖고 있는 내부 에너지의 값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 내부 에너지는 분자들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들 자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고요. 그 물질이 거시적인 위치나 운동의 결과로서 가질 수 있는 에너지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밸런스 이퀘이션을 얘기를 하면서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부 에너지의 증명을 하는 그 실험이 바로 줄의 실험이 되는 것인데, 이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냥 물질이 보유하는 에너지는 변화하는 대상이고, 그 변화를 유발시키는 일과 열은 에너지가 전달되는 형태다 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과 일,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은 뭐냐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개의 에너지의 변화량과 주유 에너지의 변화량을 합치게 되면 그 값은 항상 0이다. 즉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하다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말을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에너지의 한 형태로 사라지면 그것은 동시에 다른 형태로 생겨나게 됩니다. 즉 열이라고 간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로도 될 수 있고요. 열로 간 에너지가 일이라는 형태의 에너지로서 변환이 되기도 합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열과 일은 결코 저장이 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개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크게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닫힌 개의 경우, 아까 닫힌 개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나요? 질량의 출입은 없고 에너지의 출입만 가능한 그런 개를 우리가 닫힌 개라고 하였고요. 닫힌 개에 있어서의 바로 에너지 수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물질이 갖고 있는, 개가 갖고 있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에 가해진 열과 일의 합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플러스라고 표현한 것은 개로 들어갈 때의 양을 항상 플러스로 잡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것은 이 U라고 하는 것을 그냥 쓰게 되면 제가 전체 내부 에너지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이 햇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질량당의 내부 에너지입니다. 개는 질량을 갖고 있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이 단위 질량당의 에너지 차에다가 m을 곱해주게 되면 전체 변화가 된 에너지의 양이 바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측정할 수 없는 비가시적인 에너지인 반면에 이 열과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측정할 수 있는 가시적인 에너지입니다. 즉 그래서 열과 일을 통해서 우리가 측정할 수 보이지 않는 이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을 계산해 내게 됩니다. 자, 엔탈피라는 개념은 내부 에너지에다가 압력과 곱하기 부피, 즉 부피의 변화에 따른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을 더한 물성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 엔탈피라고 하는 것은 개의 내부 에너지
또한 압력, 부피가 한꺼번에 변화했을 때 그 변화하는 에너지를 나타낸 총괄 에너지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 바로 개념이 엔탈피가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 엔탈피라고 하는 것은 더 유용하냐면 압력과 상태 변수가 바로 압력과 온도가 되게 되면 그때는 더욱더 편리하게 사용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건 전체 에너지에 해당하는 변화량이라고 하였고요. 여기를 단위 질량으로 다 나누어지게 되면 여기에 헷 이렇게 쓰여질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멘트를 기억해 주십시오. 엔탈피가 변화다. 엔탈피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내부 에너지 변화와 역학적 에너지 변화가 동시에 변환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있는 PV가 바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다 라고 불려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등압 과정과 등용 과정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알아보겠는데요. 우리가 앞서서 1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P 델타 V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닫힌 게 있어서의 연력학 제1법칙에 해당하는 공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얻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등화 과정을 하게 되면 요 P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일정한 값을 갖는다는 걸 알게 될 텐데 이 값을 왼편으로 옮기게 되면 U 플러스 PV가 됩니다. 즉 우리가 앞에서 정의했었던 바로 엔탈피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에 가해준 열은 곧 엔탈피의 변화량과 등화 과정에서는 같은 것이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등용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은 등용 과정 압력이 일정한 공정이 되겠죠. 자, 이랬을 때는 바로 여기에서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한 식에서 이 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피에 해당하는 변화량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바로 개에 가해진 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키는데 다 사용이 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등온 과정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바로 이산기체의 경우에 내부 에너지는 온도만의 함수가 되는데 바로 이 델타 U가 온도에 따라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0이 되는 값이 되는 것이고요. 이 델타 H도 또한 델타 U 더하기 델타 PV인데 PV가 NR 델타 T가 되겠죠. 델타 T가 당연히 0이기 때문에 바로 이 값 또한 등온 과정에서는 델타 U나 델타 H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0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용량이라고 하는 이제 아주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열 용량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됩니다. 자, 두 물체가 만약에 같은 온도에 있다라고 하면 과연 두 물체는 같은 에너지의 양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자, 두 번째, 두 물질의 온도가 각각 20도하고 70도에 있습니다. 근데 가열을 해가지고 21도씨, 71도씨를 만들고자 한다면 이게 두 물질이 아니고 한 물질이네요. 한 물질이 20도하고 70도에 있을 때 얘를 가열을 해서 21도 또한 71도를 만들고자 할 때 1도 차의 변화량을 만들고자 한다면 과연 주어야 공급되어져야 되는 에너지는 같을까요? 이런 문제가 되겠고요. 방금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그 정압 과정과 또한 정적 과정이 있습니다. 즉 정적 과정은 등용 과정이란 말과 동일하고요. 정압 과정은 등압 과정이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자, 이랬을 때 이 과정으로 주어지는 온도 차를 제가 각각 델타 TV, 델타 TP라고 하게 되면 이 두 과정에 있어서의 온도 차는 같을까요? 라고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heat capacity라고 하는 연용량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에너지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물질의 고유한 성질입니다. 즉
물질이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함유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에 해당하는 정의가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열량이 Q가 전달이 되었을 때 온도 변화를 델타 T만큼 변화시켰을 때 이 연료량은 델타 T 분의 Q로 정의가 되겠고요. 이때 특별히 비열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 바로 여기에 그 질량 M으로 같이 나누어 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물의 비열이 1칼로리 퍼 그램 도씨인데 바로 이것을 대한 정의가 바로 이 연료량에서 나왔습니다. 물 1g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1칼로리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칼로리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를 정의가 되어져 있는 이것을 연료량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동일한 열이 주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델타 T는 물질들마다 달랄 수가 있겠죠. 다릅니다. 물질들마다 다르다라고 보니까 그 물질들마다 공급되는 열의 양이 같아도 온도차는 다를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즉, 연료량이 크다라고 하게 되면 공급되는 열의 양이 주어졌을 때 온도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게 되겠고요. 연료량이 작다는 얘기는 뭐냐면 공급되는 에너지가 Q가 있을 때 온도차가 크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되겠죠. 여러분들은 바로 물과 모래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여름에 바닷가에 이렇게 물이 있는데 햇빛이 동일하게 내리쳤을 때 동일하게 처음에 온도가 같았는데 햇빛이 가해지게 되면 모래는 바로 온도가 많이 올라가겠고요. 상대적으로 물의 온도는 조금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즉 뭐냐, 동일한 햇빛에 의한 에너지는 동일한데 모래에 의한 온도차가 굉장히 크게 났고요. 물은 온도차가 쉽게 나지 않았습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온도차가 작은 것이 바로 연료량이 큰 물질이 되는 것이죠. 바로 물에 해당하는 바로 연료량이 큰 것이고요. 모래에 해당하는 연료량이 작은 것입니다. 즉 이 표현으로 하게 되면 물은 에너지를 많이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온도를 높이는데 그만큼의 에너지를 채워줘야 된다라는 개념으로서 온도 차이가 적게 나는 것이고요. 모래는 함유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작으니까 그것을 쉽게 벗어나니까 온도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연료량이라고 하는 것은 물성값이지만 얘는 경로에 의존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바로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에 의존한다. 즉 정확과정과 정적 과정에 있어서 연료량에 해당하는 값은 다르게 나타난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 연료량은 바로 온도의 함수가 됩니다. 방금 지금 언급은 드렸지만 정적 과정일 때, 즉 등용 과정일 때 바로의 온도 차이가 바로 정확 과정일 때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왜 큰지에 대해서 이제 곧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정적 비열 용량과 정화 비열 용량이 있는데 여기에 B자가 붙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기를 질량으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질량으로 나눈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가 단위 질량당의 내부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정적 비열 용량은 뭐냐면 부피가 일정할 때 정적이 되는 거죠. 부피가 일정할 때가 바로 정적을 의미하고요. 압력이 일정할 때, 이게 미분 표시에서 하참자로 되어 있으면 이것은 바로 이 상태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에 압력을 썼기 때문에 이 상태는 정압 과정이다 라고 우리가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정적 비열 용량을 바로 이 CV라고 표현을 하고요. 정압을 갖다가 CP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정적 비열 용량은 내부 에너지에 따른 내부 에너지를
에너지를 온도에 따라 미분한 양이 되겠고요. 즉 이 의미는 온도 변화량 분의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정압 비열 용량은 온도의 변화량 분의 엔탈피의 변화량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바로 이 공급된 에너지 Q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Q를 살펴보게 되게 되면 바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동일한 질량 M에다가 동일한 에너지 Q를 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를 가했을 때 바로 델타 TV가 더 크다라고 했잖아요. 얘가 더 크니까 CV의 값은 더 작을 수밖에 없겠죠. 또 얘가 더 작으니까 얘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CP가 CV보다 더 큰 관계를 갖게 됩니다. 왜 델타 TV가 더 큰 값을 갖게 될까요? 라고 하게 되면 정적 과정의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공급되어지는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를 증가하는데 오로지 사용이 됩니다. 근데 등압 과정, 정압 과정에 있어서는 공급되는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 뿐만이 아니라 부피 변화를 일으키는데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온도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내부 에너지의 변화인데 여기는 등용 과정에 있어서는 오로지 온도 차이를 일으키는 데만 다 에너지가 쓰이니까 이때에 해당하는 델타 T가 더 큰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이유로 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델타 TV가 더 크게 되니까 CV 값은 더 작은 값이 되고 그래서 이 관계가 만족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연용량에 해당하는 요 값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물질의 엔탈피나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을 계산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것에 해당하는 얘가 바로 여기 있는 이 식이 되겠습니다. 즉 온도 차이가 얼마만큼 벌어졌을 때 그것에 해당하는 CP와 CV의 값을 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엔탈피와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연용량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기체 방정식을 보게 되면 이거는 엔탈피의 정의죠. 여기에다가 PVS는 RT가 되겠습니다. 이 VS는 여기에서 VM하고 동일한 것이 됩니다. 자, 여기가 RT로 되어져 있으니까 바로 여기 U 햇이 바로 CV가 되는 것이고 되니까 여기에다가 CV 더하기 R이 되겠죠. 엔탈피에 해당하는 것이 CP가 되기 때문에 바로 여기가 쓰여지게 되게 되면 이 이상기체에서 이 CP라는 값은 CV에다가 얼만큼 크냐면 바로 R을 더한 기체상수 R 값만큼이 좀 더 큰 값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앞에서 정의했던 제기했던 요 세 가지 문제는 요 세 가지를 보시면서 해결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20도였을 때에 바로 그 C 비열에 해당하는 연용량에 해당하는 값과 70도에 해당하는 바로 이 값이 다릅니다. 이 값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가해 주어야 되는 열량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엔트로피라는 것과 제2법칙 간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연력학적인 정의로서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가역적인 과정에서 정해집니다. 이 가역적인 과정에서 엔트로피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해준 에너지를 온도로 나누어준 값으로 정의되는 물리량이 됩니다. 이것이 연력학적인으로서 엔트로피를 정의한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게 되면 dq라고 하는 것은 TDS라고 하는 것으로서 바꾸어서 표현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이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이 개의 무질서도, 에너지 분포의 균일성을 나타내는 척도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냥 일단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이 엔트로피는 상태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경로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또한 비가역성에 대한 지표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엔트로피가 가역적인 경우에는 항상 0이 되겠고요. 비가역적인 과정에서는 항상 증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연력학 제2법칙을 여러가지 말로써 쓸 수 있는데 뭐 그냥 자연스럽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요 두 가지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그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요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고립된 시스템에서 엔트로피는 자발적으로는 증가한다. 자연적인 과정은 비가역적인 가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력학 제1법칙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델타 W가 마이너스 PdV인 것을 알게 되겠고요. 이 연력학 제2법칙을 통해서 방금 우리가 여기에 해당하는 요 델타 Q가 뭐냐면 TDS로 표현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것을 대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과 제2법칙을 합쳤을 때 바로 이와 같은 식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즉 내부 에너지의 미소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엔트로피의 미소 변화량에다가 온도를 곱하고요. 부피의 미소 변화량에다가 압력을 곱한 것과 같다. 이런 식이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즉 에너지가 열로서 전달된다 라고 하게 될 때 우리는 엔트로피가 뭔가 관련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연력학 제2법칙을 다시 쓰면 전체 엔트로피는 자발적인 과정에서 항상 증가합니다. 자, 가역적인 과정에서는 여기에 보면 엔트로피의 변화량의 토탈이라고 되어 있죠. 이 토탈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토탈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개의 변화량 또한 주위의 변화량을 합쳐서 우리가 토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것이 언제나 0보다 같거나 크다 라는 것이고요. 비가역 과정에서는 같지가 않고요. 언제나 크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같을 경우에는 가역 과정, 0보다 항상 클 경우에는 비가역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예를 간단하게 들어볼 텐데요. 얼음이 녹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음이 녹을 때 열을 가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잡열이죠. 그리고 온도 변화가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녹는 점에서의 바로 가해주는 잡열, 이것이 되는 것이죠. 그걸 해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만큼의 에너지냐 라고 하면 이만큼의 에너지가 주어졌을 때 바로 이만큼의 엔트로피 변화가 발생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해당하는 열량 Q를 계산하는 것은 바로 얼음의 질량에다가 바로 잡열을 바로 곱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물이 얼음이 될 때 엔트로피 변화를 주변 온도랑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주변 온도가 20도인데 물이 얼음이 될 수 있겠냐 라고 하는 문제랑 똑같습니다. 자, 일단 얼음이 물로 변화가 될 때는 바로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것과 같이 바로 엔트로피의 변화량이 이와 같이 주어지게 됩니다. 단 이것은 얼음이 녹는 과정이었고요. 앞에서 지금의 과정은 물이 얼음이 되는 것이니까 바로 이때에 주어지는 것이 얼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내놓아야만 하는 거죠. 바깥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은 것이 됩니다. 근데 주변 환경에 있어서의 엔트로피 변화는 주변의 에너지가 바로 요만큼으로 온도가 일정하게 되었을 때, 이게 주변 온도죠. 이만큼으로 일정하게 되었을 때 이만큼의 에너지를 바로 받게 되는 것이니까 이만큼의 엔트로피 변화가 있게 됩니다. 이 둘을 전체 엔트로피 변화로서 합쳐보게 되면 플러스 값이 나옵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오니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전체 엔트로피 변화는 언제나 0, 가역적인 과정일 때도 0, 비가역 과정일 때는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은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주변 온도 20도씨가 있을 때
물이 스스로 얼음이 되는 과정은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증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데요.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 전달이 될 때 엔트로피 변화량입니다. 자, 고온에서 저온으로 우리가 항상 열이라고 하는 것은 흐르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고온 물체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고온을 TH로 쓰게 되면 TH분의 마이너스 Q가 됩니다. 왜냐하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가 붙게 되었고요. 저온 물체의 경우에는 바로 에너지를 받아들이게 되니까 바로 플러스 Q가 된 것이고, 저온 물체이기 때문에 저온 물체의 온도를 제가 TC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TH는 항상 언제나 TC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전체 엔트로피 변화는 바로 이 구열 두 개를 더한 것이 되겠고요. 이 두 개 더한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얘가 언제나 이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TH 빼기 TC가 항상 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0보다 항상 크기 위해서는 바로 고온의 물체에서 에너지가 나와야 되고 저온의 물체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면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되지가 않는다. 이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물이 20도씨에서 50도씨로 가열될 때 엔트로피 변화량이 얼마냐 라고 알아보는 것인데요. 자, 이때 제가 물 1kg, 주변 온도는 20도, 물의 비열값을 주었습니다. 자, 이때 엔트로피 변화량을 계산하는 요 식이 있는데요. 이거는 증명 없이 지금은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그냥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엔트로피 변화량은 0.408이 나왔고요. 주위 환경이니까 바로 이때 가해지는 에너지에 해당하는 Q가 이렇게 계산이 되겠고요. 주변의 온도가 20도씨가 바로 여기의 온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 마이너스 값이 나왔습니다. 이걸 더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발생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자발적으로 물이 20도씨에서 50도씨로 가열되지 않는다. 이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로 연력학 제1법칙들을 서머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연력학 제0법칙, 열적 평형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온도의 개념이 나왔다.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서 내부 에너지를 설명한다. 자,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를 통해서 에너지 흐름의 방향성에 대한 법칙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